지금부터는 코로나19 관련 소식을 집중적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중앙일보의 칼럼 형태의 기사를 통해서 진단 건수, 검사 건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이것이 총선과 연관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혹을 제기하는 그런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과 오후 2시에 있었던 대국민 브리핑에서도 이 기사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방역당국에 강조하는 내용이 두 번 다 포함이 됐네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최근 들어 확진 환자 수는 감소하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느슨해진다면 밀폐된 환경, 밀접한 접촉으로 인한 대규모의 유행이 발생할 위험이 여전히 크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주말 동안에는 사전투표나 부활절 등의 행사로 사람 간의 접촉이 증가하여 전파의 우려가 커졌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부 언론에서 방역당국이 일선 의료 현장에서 진단검사를 못하게 해서 검사와 확진자 수가 늘지 않았다라는 그런 주장을 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량을 인위적으로 줄이거나 개입한 적은 없고 또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일부 언론, 중앙일보가 이런 내용을 보도를 했고 방역당국이 오전과 오후 브리핑에서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면 과연 방역당국은 어떠한 근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들을 자세하게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의 정기석 교수님, SBS의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단 교수님, 지금 질병관리본부 브리핑에서 그런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에 방역당국은 전혀 개입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과 시각은 어떠세요? 이 진단 건수가 좀 줄어들었다. 이게 혹시 어떤 선거 정치적인 사안과 연관돼 있는 것 아니냐는 이런 의혹에 대해서? 글쎄요, 그걸 뭐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겠습니까마는 지난번에 이제 7번째 개정판 그 지자체형 지침서입니다. 예. 거길 보면 폐렴이라는 거를 이제 못을 박았단 말입니다. 등에 의심이 되는 이렇게 해놓으니까 그 문구를 보면서 아마 일선에서는 이 폐렴이 아니면 검사를 했다가 나중에 이 청구를 기각당할 수가 있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렇다면은 이제 저도 사실은 뭐 그런 청구를 하는 그런 게 아니고 대학병원 교수기 때문에 그런 청구에 대해서는 관심은 없지만 예. 그런 우려는 개원하고 있는 분들, 특히 중소병원 하시는 분들한테 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일 그런 얘기가 그때 사실 3월 초에 만들 때부터 왔다면 그걸 좀 일찌감치 좀 해소를 해주면서 이런 이 잡음이 안 나오게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면 조금 전에 교수님 말씀하실 때 잠깐 그 그래프가 나갔는데 진단 건수가 과연 줄어든 건지 이 내용을 저희가 추이를 보면서 좀 한번 알아볼게요. 2월 28일 상당히 많이 올라갔었고 3월 5일에 정점을 찍은 다음에 조금씩 줄어들곤 있지만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줄었다가 다시 올라가고 지난달 30일 직전에는 거의 다시 건수가 엄청 줄었다가 다시 또 급증하는 이런 그래프가 반복되고 있네요. 네, 이제 줄었다 왔다 이제 왔다 갔다 네. 하는데 이것을 로그 함수를 해보면요, 이거 이제 기울기를 알 수 있는데 사실은 줄어드는 추세긴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오늘 20명대로 나왔는데 오늘 검사 수는 어제 하루 동안의 검사 건수는 4,100여 건입니다. 이 주말 휴일에는 좀 건수가 많이 줄어드나요? 네, 주말인 것도 있고 그다음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민들이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잘 유지하셨기 때문에 접촉자가 줄었고 증상자 자체가 줄어든 그런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검사 건수가 점점 줄어드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오늘 정은경 본부장의 말씀을 듣고 예. 정은경 본부장은 중앙 정부가 이 총선과 관련해서 검사 건수를 줄이기 위한 정책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저는 그 말씀이 맞다고 생각해요. 총선을 생각하거나 아니면 총선이 없더라도 중앙정부가 어떻게 검사 건수에 대해서 영향을 미치는 그 전략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은데 문제는 왜 현장의 의료진들은 오늘 중앙일보
한 논설에서도 나왔지만 그리고 저희도 취재를 해보면 왜 현장의 의료진들은 정은경 본부장님의 말씀과 다르게 생각하는지는 그것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말씀을 듣고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질병관리본부 방역당국이 오늘 국민에게 브리핑한 내용과는 조금 다른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런 말씀이신 건가요? 네. 일단 그러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코로나19가 의심되는 폐렴 소견 등 의사가 의심하면 어째 검사할 수 있다는 것을 두고 우리 이제 이 토론회 참석하기 전에 우리 정기석 교수님과 얘기를 했는데 자, 그러면 잠깐만요. 제가 한마디 할게요. 그 폐렴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그런 소견이 있을 경우 이거는 지금 방역당국에서는 정부에서는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하나의 예를 든 것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그게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입니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 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뜻은. 그런데 이 지침이 언제 바뀌었냐면 3월 2일 날 바뀌었어요. 그럼 아까 보셨던 그래프에서 3월 2일에는 검사 수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줄어든 검사 건수가 조금 눈에 띄게 줄어든 게 3월 말부터 4월 초라고 보여지는데 이때는 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윤태호 중수본 그 총괄 방역본부장이 정신병원이나 요양병원 등 감염 관리를 소홀히 해서 코로나19 환자가 발생하면 그것에 대해서 징벌적 손해배상, 즉 구상권을 청구해서 나중에 우리가 그것에 대한 보상을 청구하겠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예. 그럼 병원 입장에서는 코로나19 환자가 우리 병원에서 발생하면 병원 문을 닫는 것도 문제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를 국가로부터 내가 어떤 벌금까지 물어야 된다는 그런 발표를 정부로부터 들으면 일선에 있는 병원들은 당연히 적극적인 검사가 위축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 시점과 사실은 교묘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국민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그래서 접촉자를 줄이고 방역에 되게 힘쓰신 부분 마스크도 열심히 쓰시고 손도 열심히 씻으신 이런 효과가 축적된 그런 결과도 분명히 있겠으나 일부분은 현장의 의사들이 이렇게 강하게 불만을 제기하는 요소도 정부로서는 좀 들어봐야 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가 현장의 목소리, 특히 3월 2일에 있었던 브리핑 내용 가운데 하나, 일종의 앞으로 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발생할 경우에 이럴 경우에 만약에 확진 검사를 적극적으로 시행하지 않았던 병원이 있다고 한다면 정부에서 구상권을 청구하겠다. 네, 그건 3월 2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예. 3월 22일입니다. 3월 말입니다. 예. 그래 아까 3월 2일은 어떤 얘기입니까? 3월 2일은 이 지침이 바뀐 시점이었죠. 지침이 바뀐 시점. 엑스레이나 예. 폐렴 소견 등이 있으면 의사가 폐렴 소견 등이 있으면 코로나 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이 지침이 바뀐 거는 최근이 아니라 사실 3월 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때는 별 차이가 없었어요. 그런데 왜 이 지침을 의사들이 이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계기는 바로 그런 구상권을 청구하겠다는 그런 정부의 어떤 주의가 좀 강하게 여파를 끼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조동찬 기자가 아까 그 시점에 그러한 브리핑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시점은 그러면 3월 2일이 아니라 3월 22일 예. 두 개의 요인이 결합된 것 아니냐. 네. 현장에서는 그렇게 보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교수님께는 제가 이 오전에 있었던 김강림 보건복지부 차관의 같은 내용에 부인하는 그 브리핑입니다. 상당히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는데 그 이야기 듣고 나서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요 일간지 가운데 한 언론사에서 총선이 다가오자 신규 확진 환자 발생 수를 줄이려고 검사 건수를 축소한다라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이미 이틀 전에도 방역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이것이 전혀 사실이 아님을 충분히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보도가 나간 것에 대하여 매우 안타깝고 강한 유감의 뜻을 전합니다. 검사 대상 환자의 예시로 원인 미상 폐렴 등을 언급한 것에 불과하며 의사의 의심에 따라 진단 검사를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은 변함이 없음을 누차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자,
정부는 오늘 오전과 오후 두 차례에 걸쳐서 해당 언론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고 특히 현장 의사의 임상적인 판단 여기에는 전혀 방역당국은 개입하지 않고 개입할 수도 없다. 현장 의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검사를 하는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하면 안 하는 것이다.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고 있거든요. 다만 현장의 목소리는 좀 다른 것 같다. 그 의사들의 이야기도 좀 들어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조동찬 기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교수님의 판단은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그 중대본이 있으니까 중대본에서 건강보험공단하고 심사평가원에다가 유권 해석을 미리 내려주면 됩니다. 지금 현장에서 왜 자꾸 의심을 하냐 하면은 검사 다 했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몇 달 지나고 코로나가 다 사태가 잠잠해지고 청구가 들어갑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에서 이거는 부당 청구야 그러고 청구액을 삭감해 버리는 것이죠. 그러면 그때 가서 보건복지부에 얘기해봤자 보건복지부의 실행조직이랑 심사평가는 완전히 다른 조직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김관임 차관이 저 얘기를 하려면은 건강보험공단이랑 심사평가원이랑 같이 다 모아놓고 자 지금부터 안 그러면 소급해서 했던 검사에 대해서는 폐렴이 아니더라도 의사가 의심이 돼서 했으면 다 청구해주면 다 주라. 이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예,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의사들이 여러 번 속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시 또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되는 거죠. 지금 그러면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환자와 의사의 어떤 경제적인 이유, 즉 폐렴 등의 의심 증상이 있어야만 검사를 청구할 수가 있고 그 경우에 해서 확진 판정을 받으면 아예 모든 게 무료가 되는데 혹시라도 증상이 없는데도 검사를 요청하려면 그 비용을 환자가 다 개인적으로 부담을 해야 되는 거라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제가 이제 제 친구 병원을 하는 병원장한테 들은 얘기를 지금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의사들은 어떻게 판단하냐면 등이 있다, 폐렴 소견 등이 있으면 검사할 수 있다. 이를 보건복지부 오늘 정은경 본부장은 뭐라고 했냐면 등이 있으니까 그게 없어도 의사가 의심되면 검사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병원장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 폐렴 소견 등이 있으니까 그게 없으면 나중에 삭감이 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러면 이제 그 환자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삭감이 될 수 있으니 환자분이 16만 원, 검사비가 16만 원이거든요. 보통 16만 원을 내십시오. 그러면 아니 의사 선생님이 생각하기에 코로나가 의심되니까 내가 검사를 받는다면서 왜 내가 돈을 내야 됩니까? 이런 그 환자와의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사실 청구를 하고 건강보험으로부터 공단으로부터 삭감을 받았던 의사들은 너무나 뼈저리게 실생활로 느끼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정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만약 이게 오해의 소지가 있다면 현장에서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절대로 그냥 근거 없는 게 아니라 이분들은 여러 그런 것들을 되게 한이 맺혀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현직 의사들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풀어주는 방향으로 가야지 이런 것을 괜히 무언가 의사들이 잘못했다 이런 것들이 정말로 부당하다. 그런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현장에 있는 의사들의 이런 반감을 계속 유지한 상태로 정말로 코로나19의 장기적인 대안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게 설령 보건당국이 보기에 오해라고 치더라도 이 오해를 그들의 입장에서 풀려고 하는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예, 조동찬 기자가 이야기하는 동안에 일선 의사들의 반응, 이게 지금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일선 의사들과 전화 통화 이런 것들을 한 건가요? 그리고 조동찬 의학 전문 기자하고도 아마 우리 작가들하고도 이야기를 했을 텐데 현장 의사들과의 전화 통화 내용인데 원인 불명의 폐렴 문구가 들어간 뒤에 병원 측에서도 코로나19 검사를 줄이라고 했다. 확실히 검사가 줄었다. 방역당국은 의사들과 협의한 후에 원인 불명 폐렴을 추가했다고 이야기하는데 대체 누구랑 상의했다는 것이냐. 코로나19 환자가 나오면 일반 병원은 일정 기간 문을 닫아야 하고 요양병원엔 책임을 지라고 한다. 누가 검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는가. 마지막 분은 폐렴 증세가 없어도 코로나19 검사를 의뢰하면 안 해주는 것은 아니다. 검사와 관련해서 크게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다. 위에 세 분과 마지막 분은 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오늘 중앙일보 보도에도 언급이 됐던 분인데 대구 경북 지역에 직접 자원해서 가서 코로나19 확진자들 치료도 하셨고 지금은 스스로 시골의 외딴 집에 가서 자가 격리 중인 의사분과 주영진의 뉴스브리핑팀에서 전화 통화를 해봤습니다. 이 의사분이
방상혁 대한의사협회 코로나19 대응 단장인데 방상혁 대응 단장 이야기 한번 들어보시죠. 정부에서는 브리핑할 때 조사 대상 환자 예를 든다는 차원에서 원인 미생 폐렴을 언급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이건 억지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검사 가능 조건을 더 붙이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검사 건수를 줄이는 효과를 보게 되죠. 오히려 적극적인 검사 의지가 있다고 한다면은 많이 지금 이야기되는 어떤 후각이나 미각의 저하 같은 증상을 추가를 해서 오히려 검사 범위를 더 확대해야 되는 건데요. 이러한 부분을 언급하지 않고 원인 미상 폐렴을 언급해서 오히려 일선에서는 검사 건수를 줄이게 되는 그런 압박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지금까지 그리고 정부에서는 누적 검사 수가 51만 건 돼가지고 국민 100명당 1명에 해당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현장을 전혀 모르는 통계의 착시입니다. 왜냐하면 검사자 한 명당 한 번의 검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실제로 이제 병원에 입원해 있는 이제 확진자들 같은 경우에는 퇴원 전에 검사를 한 기본적으로 10번은 해요. 그 이유가 2회 연속 음성이 나와야지 퇴원이 되는데 양성이나 아니면 음성 아니면 판독 불가 등 되게 다양하기 때문에 검사를 여러 번 시행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이야기는 잘못된 통계로 사실과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방상혁 단장의 이야기도 어떤 방역 당국이나 정부가 의도를 갖고 이러저러한 지침을 바꿨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결과적으로 그 지침을 바꾼 것으로 인해서 현장의 의사들은 검사 건수를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또 하나 정부가 자 지금 51만 건이나 검사를 했기 때문에 국민 100명당 1명꼴로 우리는 검사를 했다. 이 정도로 많이 했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건 통계의 착시다. 한 명이 10번 이상도 검사를 하는데 그게 어떻게 그런 통계 그렇게 적용하는 게 말이 되느냐.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얘기는 제가 들으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51만 건을 갖다가 우리 5천만으로 나눈 건 아니거든요. 지금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대구에서 그 젊은 학생이 사망할 때 우리 검사 몇 번 했습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의심되면 계속 해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100명당 1명 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게 맞고요. 통계를 저렇게 제시하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교수님께서 지금이라도 이런 의심 또 현장의 목소리가 정부가 지침을 그렇게 바꾸는 바람에 정부는 예시라고 하지만 우리는 그 폐렴 이게 혹시 증상이 안 보이는 경우에 검사했다가 안 나오면 16만 원 환자분이 내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검사를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 지침을 좀 바꿔라. 구체적으로 현장에서 여전히 지난번에는 코로나19로 의심될 경우 뭐 의사가 판단할 경우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다시 좀 바꾸는 게 필요하다고 보세요? 예, 안 그래도 질병관리본부 실무진들은 아마 그 폐렴이란 거를 이제 그러면 빼자. 예, 그런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이게 심사평가한 말씀을 자꾸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이게 지역별로 평가가 또 다 달라요. 그래서 중대본에서 그 1차장님이 얘기를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지역별로 어디서는 삭감하고 어디서는 삭감 안 하고 뭐 사실은 중구난방입니다. 이게 청구하는 상황을 보면. 그래서 돈 결과적 검사 비용. 예, 유권 해석을 꼭 해주셔야 이게 지금 나중에 폐렴을 빼든 안 빼든 간에 나중에 끝나고 나서 이게 조용해지지 안 그러면 계속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검사 비용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유권 해석을 해주는 게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지금 아까 방대본에서 얘기하지 않았었습니까? 의사가 그 하는 진료 행위에 개입하지 않는다. 정은경 본부장이 얘기했잖아요. 예. 그러면 개입 안 할 테니까 의사가 이번 사태에 이 중대한 사태에 코로나19 검사한 거에 대해서는 청구를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심사평가원이 다 받아준다고 하면 심평원도 편하죠. 근데 그걸 안 해버리면은 나중에 결국은 한두 군데서 이거 정말 제대로 한 거야 그러면서 이제 문제를 삼기 시작하면 어느 지역에서는 이거 심사 청구 각하 이렇게 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오롯이 의료인들이 그걸 다 물어야 되는 거죠. 아, 의료인들 환자뿐 아니라 의료인도 내야 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까? 이거는 의료계와 보건당국과 그다음에 정부와의 신뢰관계의 문제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만약 이게 누구의 잘잘못인가를 따지지 않고요. 신뢰관계가 분명히 있었다면 이번 코로나19에 대해서도 이런 식의 반응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지침이 폐렴 등의 소견이 있어야 된다는 지침이 3월 2일 날 바뀌었는데요. 제가 3월 2일 날 보도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예. 이때는
무증상자에게서 코로나19가 감염될 위험은 매우 낮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무증상 감염이 매우 낮다고 판단할 때 이런 조건이 붙을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방역 당국이 강조했던 내용과는 완전히 다른 다르죠. 내용이네요. 지금은 무증상 감염이 가장 심할 때니까. 그래서 사회적 거리두기 하자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지침은 학문적으로도 지금은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조건을 두는 게 아니라 의사가 판단하기에 자유롭게 무증상 감염자가 이렇게 많은데 방금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자유롭게 좀 판단해서 해야지 이런 조건이 붙는 건 방향상도 맞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그러니까 물론 어느 누구도 여기 계신 분 그리고 인터뷰해 주셨던 분들이 총선을 생각해서 이렇게 전략을 짠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그렇지만 공교롭게도 어쨌든 줄어드는 것이 조금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으니 특히 무증상 감염자가 감염력이 높다는 건 점점 확인되는 차원에서는 이 부분 전략도 바꿔야 되고 아까 정기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심평원과의 이런 유권 해석도 미리 좀 선제적으로 내릴 필요도 좀 있어 보입니다. 예. 그러면 의사들이 더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도록 그래서 검사가 뭐 검사를 무조건 많이 한다는 게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서 만약에 신규 확진자가 지금처럼 30명 안팎으로 줄어든다고 한다면 정부 방역 당국이 검토하고 있는 생활 방역 체계로의 전환 그 근거도 더 확실하게 뒷받침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예, 지금 저는 사실 그 숫자를 여러 번 보고 있다가도 검사 건수가 4,000건까지 내려간 줄은 몰랐습니다. 지금 저렇게 됐으면 사실은 미국 입국자에 대해서 진작 검사를 다시 했었어야죠. 의무적으로 예. 일단 한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제부터는 이제 하겠다는 예. 건데 지금 벌써 4천으로 내려가기 전에 시작을 했었어야 되는 거죠. 추세를 보고 있다가 내려가면 이제 가능해. 그러고는 시작을 해가지고 어떻게든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소위 우리나라에 입국해 있는 바이러스의 양을 다 찾아서 격리를 하는 게 맞는 건데 4천까지 내려가는 동안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 이야기 나누다 보니까 방역 당국이 오전과 오후 브리핑에서 해당 언론의 내용, 이 총선과의 연계성 이런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유감이다. 이거는 아마 조동찬 의학 전문기자 교수님도 당연히 그럴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다만 현장에 있는 의사들이 그 방역 지침, 검사와 관련한 지침이 바뀌면서 폐렴 등의 증상이 이 문구가 들어가면서부터는 조금 소극적으로 변하고 있는 것 아니냐. 또 하나 그리고 어떤 병원에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하지 않아서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어떤 그 비용 모두를 그 병원에게 청구하겠다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가 나온 이후로는 더더욱 혹시라도 확진자가 나올 경우에는 우리가 피해를 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생각에 병원에서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을 수도 있다. 그것이 또 이런 요인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방역 당국이 좀 들으셔서 확실하게 현장에 있는 의사들과 방역 당국의 의견이 일치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면은 국민이 좀 더 믿을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비용 문제와 관련해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사평가원이 보다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중앙방역대책본부 1차장 보건복지부 차관이 확실하게 유권에서 한번 내려줘라. 의사가 필요하다고 해서 검사가 들어온 경우에는 그건 무조건 심사평가원이 그 비용을 받아준다. 이렇게 좀 유권해서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 말씀까지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좀 다른 나라들 또 북한에 관련 소식도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북한은 지금까지 공식적으로는 코로나19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우리뿐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현재 또 특히 자국이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상황에 처한 나라들은 또 다른 나라의 상황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는데 과연 사실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이 북한과 관련한 영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리들과 공공장소들, 주민지역들에서 사람들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하고 있으며 비루스 감염 위험이 단기간에 해소되기는 불가능하며 우리의 투쟁과 전진에도 일정한 장애를 조성하는 사실은
이 북한과 관련한 이야기는 북한 전문 기자, 북한 전문가가 나오더라도 사실은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지 않으면은 어디까지나 이 추론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 그렇지 않습니까? 사실은 북한은 한 명도 없다고 하는데 우리는 설마 사실일까? 있지 않을까? 우리와 중국이 이렇게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신경 쓰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북한만 청정 지역일까?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저도 이제 추론할 수밖에 없는 거지만 그 언론을 통해서 보면은 그 두만강 이쪽으로 압록강 쪽으로 해서 엄청나게 많은 교육이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거의 대부분 나라, 섬나라 일부 빼놓고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코로나19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없다는 것은 의학적으로는 이해하기는 힘들고요. 다만 이제 봉쇄된 나라니까 잘 봉쇄를 하면 지금 중국에서 했듯이 어느 정도 통제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예, 이건 아마 우리 복지부나 또 통일부에서도 신경을 쓰긴 쓸 텐데 지금 사실은 우리 복지부나 방역당국 우리 국내 상황 진정시키는 게 우선이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좀 관련해서 들어온 이야기가 있어요? 일단 학계에서는 정기석 네. 교수님이 말씀하셨지만 북한에 피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고 있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통제가 가능하지도 않거니와 완벽한 통제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물자나 이런 걸 통해서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거 전에 작년에 이제 저희 아프리카 돼지열병 있었잖아요. 예. 그때도 사실 다 통로가 북한은 발표를 안 했지만 다 북한을 통해서 상당수가 감염됐을 거라고 학계는 보고 있었거든요. 우리는 또 이 휴전선을 왔다 갔다 하는 멧돼지를 통해서 혹시 전파된 것 아니냐 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죠. 네, 그리고 실제로 그 멧돼지들 중에 사체 중에서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가 나오기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지금은 확진자가 없다고 하지만 북한이 어떻게 하는 소독제가 많이 필요하다. 그다음에 이게 어떤 지장을 줄 것이다. 이런 발언들이나 볼 때 바이러스의 특징을 볼 때 북한이 없지는 않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조동찬 기자가 그 이야기 해주셨는데 지금 세계적인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이제 미국이 확진자뿐 아니라 사망자도 가장 많은 나라가 됐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상당히 의외의 상황이라서 보건 선진국의 대명사인 미국이 이렇게 되는 것은 상당히 의외이지만 그래도 이제 본다면 사실 미국이 방심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 초기에. 예, 초기에 우리나라가 마스크 쓰고 손 열심히 씻고 이런 것들 그리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강력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조금 왜 쟤네 왜 근거 없이 마스크를 쓰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이런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나왔던 얘기가 이제 뉴욕에서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근데 뉴욕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사실 사회적 거리를 두기가 다른 도시들보다 좀 어려운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서울 비슷한 느낌을 주죠, 뉴욕이. 거기는 예. 사실 자가용을 모는 예. 것은 엄청난 돈이 엄청나게 많아야만 개인 자가용을 이용할 수 있고 대부분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그렇죠. 하고 그다음에 음식점도 땅값이 워낙 비싸니까 되게 오밀조밀하게 하는 상황. 그런 상황이 더 겹쳐져서 지금 미국이 이런 큰 위기를 겪고 있는데 그리고 전 세계 여행객들이 뉴욕은 누구나 다 오는 곳이고 그 사람들이 그런 식당도 가고 네. 그래 거기서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는 기존에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개념들을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이 애의 자연 순리대로 가고 있는 것들이 모습이 미국에서도 나타난다. 저는 이렇게 보고 싶습니다. 예. 사실 미국 하면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고 가장 강한 나라고 특히 의료 수준도 전 세계에서 아주 가장 잘 돼 있지 않겠느냐. 물론 이 건강보험 체계는 우리가 그 미국보다는 우리가 훨씬 나은 것 같다. 이번에도 특히 코로나19 때 우리가 그런 걸 많이 느끼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에서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오고 사망자도 많이 나온다. 그리고 뉴욕주 같은 경우 속수무책이고 사망자가 많이 나와서 그 시신들을 막 그 땅에 임시로 매몰하는 그런 풍경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많이 놀라고 있거든요. 네. 사실 제가 이제 질병관리본부 일을 하면서 예. 미국의 질병관리 통센터를 한번 가보려고 이제 얘기도 다 돼 있었고 실제로 뉴욕 보건국을 가봤는데요. 정말 준비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분석이 있지만 첫째는 이제 국가의 리더가 너무 안이하게 계속 우리는 코로나로부터는 금방 기적적으로 자유로울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렇지만 CDC에서 중국을 막을 때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중국을 막아도 우리는 코로나19가 들어올 거다. 그러나 우리가 감당할 만한 속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근데 그 얘기 듣고 제가 굉장히 감명 깊었거든요. 그게 맞는 얘기고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면
바이러스 지문을 보니까 족보를 보니까 중국은 막았는데 유럽을 못 막은 거예요. 아,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 유럽 관광객이 들어오는 걸 못 막아서 부랴부랴 막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미 때는 늦었던 거죠. 그래서 참 이 미국은 뭐 교역량이 워낙 뭐 세계 1위니까 어쩔 수 없이 당할 수밖에 없었다. 근데 들어온 구멍은 유럽이었다. 아시아 쪽이 아니라. 네, 그렇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CDC 그 센터장의 이야기가 인상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중국을 막았다. 그러나 막았다고 해서 코로나19를 다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만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속도를 조금 줄이기 위한 그 정도일 것이다. 이렇게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대목이 인상적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럼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사실 대구에서 저렇게 수많은 200명 가까운 지금 사망자가 나지 않았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해서 우리가 속도를 잘 조절했으면 우리나라의 의료가 이렇게 인프라가 튼튼하니까 감당이 가능했을 예. 거예요. 인공호흡기를 못 달고 죽어가는 환자는 없었을 거란 얘기죠. 예. 그런데 미국에서 김수영 특파원 보도를 보면 미국이 지금 최악의 상황은 이제 좀 지나간 것 같다. 네.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곧 뭐 사회적 거리두기 관련해서 또 다른 지침을 발표할 것도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네, 그 분석을 세계에서 가장 잘하는 대학으로 꼽히는 게 이제 미국의 존스 홉킨스 대학인데 예, 의과대학이 워낙 유명한 네, 대학이죠. 저희 질병관리본부도 그 자료를 참조를 하고 저희 SBS 보도국도 존스 홉킨스 대학의 이 그래프를 참조하는데 거기서 분석한 그래프에서 지금 추세가 증가세의 추세가 조금 꺾이는 게 밝혀졌거든요. 그걸 근거로 아마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조금 사회적 거리를 완화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안소니 파우처 그 감염 연구소장도 여름에는 우리가 사실 일상을 휴가를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분석이 나오는데 다만 여기도 논란이 있는 게 이것은 어쨌든 강력한 조치가 있을 때 나왔던 그래프라서 이것이 또 강력한 조치가 해제되면 이 그래프는 자체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선 상당히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아,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은 말이죠. 확진자, 사망자 그 어떤 근거로 정리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각 정부가 발표하는 걸 갖고 합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뭔가 시스템이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각 정부가 하는 것을 자체적으로 하는데 그 확진자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이제 실제적으로 이것이 증가하느냐 아니면 감소하느냐를 보기 위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죠. 그냥 원래 그냥 날 것 그대로의 그래프를 보면 잘 모르겠거든요. 이게 증가하는 건지 떨어지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거기에 어떤 특별한 이제 수학적인 함수를 더해서 이것은 증가하는 패턴이다, 이것은 감소하는 패턴이다를 되게 간명하게 잘 만드는 대학으로 알려져 있죠. 존스 홉킨스 대학이. 예, 알겠습니다. 코로나19에 감염이 돼서 중환자실에 가서 집중 치료까지 받았던 존슨 영국 총리 이제 퇴원을 했다고 하는데 퇴원하고 나서 영국 국민에게 세계인들에게 이야기한 영상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I want to thank everyone in the entire UK for the effort and the sacrifice you have made and are making. And the reason in the end my body did start to get enough oxygen was because for every second of the night they were watching and they were thinking and they were caring and making the interventions I needed. 정말 영국 국민뿐 아니라 전 세계 지도자들도 이 존슨 총리 무사하기를 기원하고 그랬는데 좀 수척해 보이긴 하고요. 특히 저는 인상적인 게 퇴원해서 처음 발표한 대국민 메시지가 의료진에 대한 그 찬사. 정말 그 두 사람의 그 간호사는 이름까지 부르면서 이 사람이 나를 그렇게 치료해주지 않았더라면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퇴원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이 참 인상적이었어요.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신 거죠. 사실 산소가 부족해서 중환자실에 내려가면서 산소를 낄 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예, 저는 그런 환자들 많이 봐왔거든요. 예.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났으니까 정말 고마운기도 하는데 존슨도 사실은 처음에 좀 잘못했죠. 영국, 예, 예. 나와서 그냥 아주 남 얘기하듯이 이제 앞으로 우리 국민들은 여러분들이 가까이 있고 사랑했던 사람들을 잃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숫자는 꽤 많을 겁니다. 이랬단 말이죠. 예. 그러다가 며칠 사이에 이제 상황이 급해지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봉쇄를 내리고 예. 있기 때문에 이 국가 지도자의 그 역량과 그다음에 예지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보여줍니다. 감염병을 대하는 국가 지도자의 자세가 이 코로나19 이 감염병의 추세를 완전히 바꿔버릴 수 있는 것이다. 그 말씀이신 네. 거죠. 그런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 뭐 이런저런 평가는 나중에 끝나고 나서 제대로 되겠습니다만 적어도 정부가
일정 부분 혼선이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잘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 지금까지 뭐 방역당국 질병관리본부에 있는 그 직원들한테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해주었고 더 잘한 거는 국민들이 잘한 거예요. 예, 마스크 다 쓰고 시킨 대로 다 하고 뭐 계약 연기하니까 다 따라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이렇게 한 달씩 해도 다 따라하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국민들이 잘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이 코로나19 때문에 전 세계가 사실상 정지된 상태고 특히 이 스포츠 경기가 아예 열리지 않아서 요즘 스포츠 채널에서는 계속해서 재방송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중계방송하는 캐스터들은 또 할 일이 없지요. 미국의 한 유명 스포츠 캐스터가 그래서 고안해낸 중계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보시죠. 미국 팍스 TV의 간판 스포츠캐스터인 조 벅시는 20년 연속 메이저리그 월드 시리즈, 6차례 NFL 슈퍼볼 중계방송을 맡은 현역 최고의 캐스터입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중계할 경기가 없어지자 트위터로 색다른 제안을 했습니다. 스포츠 경기가 사라졌지만 연습을 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일상 영상을 보내주시면 제가 중계방송 해보겠습니다. 진짜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그야말로 평범한 일상부터 All right, here is a beautiful little boy. Not the conventional grip, but absolutely fearless off these tight lies. A little recoil and then wham! Very close. 진기명기 수준의 스포츠 묘기까지. A flip and then another flip, maybe a double flip and landed to perfection. Mary Lou Retton. 다양한 영상들이 쏟아졌고 세계 최고 스포츠 캐스터의 목소리가 더해져 특별한 재미를 만들었습니다. Fears have happened. Mike lost the hand and now lost. 네, 코로나19 우리의 일상도 바꿔놓았는데 스포츠 캐스터의 중계방송의 대상도 아예 바꿔놓았군요. 두 분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난 어디서 있었는지 하늘 높이 날아서 별을 안고 싶어 소중한 건 모두 잊고 산 건 아니었나. 조용필 씨의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라는 노래입니다. 이 노래 좋아하시는 분들 참 많으시죠. 이제 국회의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미래통합당의 김영우 의원, 어제 SBS 스페셜에 민주당 이철희 의원과 함께 출연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이런 글을 써서 이 노래를 선택해봤습니다. 21대 국회는 이랬으면 좋겠다. 당론보다는 국회의원은 국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는 헌법 46조가 늘 우선했으면 좋겠다. 나도 부족하고 당신도 부족하니 만나서 토론하자고 조르면 좋겠다. 부족한 사람이니 서로 겸손했으면 좋겠다.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비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상대방이 서로 실수하더라도 고소장부터 쓰지 않았으면 좋겠다. 21대 국회부터는 제발 그랬으면 좋겠다. 여러분도 다 동의하실 것 같습니다.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이젠 그랬으면 좋겠네. 그때 그늘에서 지친 마음